노래방 문이 열리는 순간 나는 숨을 쉬는 법을 잊었다. 그 얼굴을 보는 데에는 단 한 초면 충분했다. 죽었다고 믿었던 사람이, 아니 정확히 말하면 다시는 마주쳐서는 안 될 사람이 내 앞에 서 있었다. 맥주잔을 들고 있던 손이 떨렸고 심장은 이유 없이 세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걸어 들어왔다. 단발머리에 진한 화장, 낯설 만큼 차가운 눈빛. 하지만 그 얼굴은 분명 내가 알고 있던 얼굴이었다. 세상을 떠난 아내의 언니, 소연이었다. 장례식장에서 마지막으로 본 이후 다시는 볼 일 없을 거라 생각했던 사람. 그 사람이 노래방 도우미의 옷차림으로 내 앞에 앉아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했다. 아니면 눈을 감고 모른 척 해야 했다. 하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다. 귀에서는 동료의 웃음소리와 음악소리가 뒤섞여 울렸고 머릿속은 새하얘졌다. 왜 여기 있는 걸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내가 모르는 사이에, 아니 모른 척한 사이에 무슨 일이 그녀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은 걸까? 그녀도 나를 알아봤을 것이다. 아니, 분명 알아봤다. 순간 스쳐 지나간 눈빛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 한마디가 이 어색한 공간을 산산이 부셔버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날 밤 나는 웃지도 노래하지도 못했다. 그저 술만 마셨다. 맥주가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가슴속은 더 답답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늦은 밤의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골목길 가로등 불빛 아래서 나는 멈춰서서 생각했다. 이 만남은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피할 수 없는 시작이었을까? 그날 이후 내 인생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그때 나는 몰랐다. 노래방에서 마주친 그 한 장면이 내 노후를, 내 감정을, 그리고 내가 다시는 하지 않으리라 다짐했던 사랑까지 뒤흔들게 될 줄은. 나는 올해 67이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노후의 나이다. 하지만 내 삶은 편안한 노후라는 말과는 거리가 멀었다.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가고 있었고 내일을 기대하기보다는 오늘이 무사히 지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눈을 떴다. 젊은 시절부터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중소제조업 공장에서 거의 평생을 보냈다. 화려한 직함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과도 없었지만 성실함 하나만은 자신 있었다. 아침이면 작업복을 입고 공장으로 향했고 저녁이면 기름 냄새가 밴 몸으로 집에 돌아왔다. 그게 내 인생의 전부였다. 그 삶의 중심에는 아내 정숙자가 있었다. 말수가 많지 않았지만 늘 내 편이 되어주던 여자였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내어주며 오늘도 고생했어요 라고 말해주던 사람. 나는 그 한마디로 하루의 피로를 잊곤 했다. 우리는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함께 늙어갈 거라는 믿음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인생은 늘 예고 없이 방향을 틀었다. 3년 전 아내는 갑작스럽게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병원 복도에서 의사의 설명을 듣던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귀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눈앞이 어두워졌다. 나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나는 망설임 없이 회사를 그만뒀다. 30년 넘게 다닌 직장이었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아내 곁에 있어야 했다. 병원 침대 옆에서 밤을 새우고 약값과 치료비를 계산하며 한숨을 쉬는 날들이 이어졌다. 집도 팔고 적금도 깨고 대출까지 받았다. 그래도 부족했다.
병이라는 건 돈이 아무리 있어도 모자라는 존재였다. 아내는 끝까지 미안하다고 말했다. 나 때문에 당신 인생 망가진 것 같아서 미안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만 살아준다면 뭐든 괜찮아. 그게 진심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의 바람을 들어주지 않았다. 1년 반의 싸움 끝에 아내는 내 손을 잡은 채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 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텔레비전 소리도 부엌에서 들리던 물소리도 없었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남은 건 빛과 기억뿐이었다. 딸 유미가 있었다. 전주에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 둘을 키우며 살고 있었다. 전화할 때마다 아빠 괜찮아? 라고 물었지만 나는 늘 괜찮다고 말했다. 딸에게까지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선택한 곳이 고시원이었다. 월세 35만 원짜리 작은 방. 창문을 열면 옆 건물 벽이 보이는 곳. 그곳이 내 새로운 집이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택배 상하차 일을 시작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무거운 상자를 나르고 밤늦게 돌아오는 생활. 60이 넘은 몸에는 버거웠지만 쉬면 더 아플 것 같았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생각이 많아졌고 생각이 많아지면 아내가 떠올랐다. 그래서 일부러 더 힘든 일을 찾았다. 나는 말수가 줄어들었다.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혼자 있는 기분이 들었다. 동료들이 농담을 던져도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그저 하루를 끝내고 방으로 돌아가 불을 끄고 누우면 천장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던 밤들이었다. 아내의 언니, 소연은 장례식 이후로 연락이 없었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연락하지 않았다. 내 슬픔에만 빠져 있었다. 그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 무심함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나는 스스로를 끝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었다. 사랑도, 설렘도, 누군가와의 동행도 내 인생에서는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믿었다. 노후는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사라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밤 노래방에서 소연을 마주친 순간 내가 굳게 닫아두었던 감정의 문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해할 수 없는 죄책감, 설명할 수 없는 연민, 그리고 감히 가져서는 안 될지도 모를 어떤 감정까지. 나는 아직 그 감정의 이름을 몰랐다. 다만 분명한 건 내 인생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다. 그것이 나를 구원할지, 더 깊은 혼란으로 끌고 갈지 알 수 없었지만 이미 발걸음은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나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고시원방 천장은 늘 같았지만 눈을 감으면 노래방의 희미한 불빛과 소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진한 화장 아래 숨겨진 피곤한 눈빛, 일부러 무표정한 척하던 표정. 그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택배 상자를 나르면서도 손이 자주 멈췄다. 동료가 형님, 괜찮아요 하고 물으면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괜찮지 않았지만 설명할 수 있는 말도 없었다.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죽은 아내의 언니를 노래방에서 만났다고. 그것도 그런 모습으로. 며칠을 망설이다가 결국 나는 다시 그 노래방 앞에 섰다. 이유는 단순했다.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다. 오해든, 분노든, 죄책감이든
모든 끝을 보고 싶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넌사인이 눈을 찔렀다. 한숨을 깊게 들이쉬고 문을 열었다. 사장은 나를 기억하고 있었다. 지난번에 오셨던 분이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날 오셨던 단발머리 분, 오늘도 나오셨나요? 말끝이 흐려졌다. 사장은 별다른 의심 없이 명단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소연이 들어왔다. 그날과 똑같은 차림이었다. 하지만 표정은 더 굳어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예요?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다.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냥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요. 이야기할 게 뭐가 있어요? 그녀는 가방을 움켜쥐고 돌아서려 했다. 나는 본능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깐만요. 제발. 소연은 한참을 서 있다가 마지못해 다시 앉았다. 방 안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노랫소리는 벽 너머에서 희미하게 들려왔고 에어컨 바람이 괜히 차갑게 느껴졌다. 왜 이런 일 하세요? 내가 꺼낸 말은 너무 폐암설적이었다.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후회가 밀려왔다.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그게 왜 궁금한데요? 그냥 걱정돼서요. 걱정. 소연은 짧게 웃었다. 웃음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술잔을 한 번에 비웠다. 그리고 마치 오래 참아왔다는 듯 말을 쏟아냈다. 동생 죽고 나서 나한테 연락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다들 자기 인생 바쁘다고. 나는 고개를 떨궜다. 그 말 속에 나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치킨집을 하던 남편이 일을 놓고 술에 빠졌다는 이야기. 빚이 쌓이고 가게가 문을 닫았다는 이야기. 나이에 맞는 일자리는 없고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했다는 이야기. 그녀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절망이 묻어 있었다. 이 나이에 빨리 돈 벌 수 있는 일. 뭐가 있어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정의로운 말도 위로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저 내가 얼마나 무심했는지만 떠올랐다.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씩 말을 섞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노래방에서 짧은 대화뿐이었다. 안부를 묻고 날씨 이야기를 하고 별 의미 없는 말을 주고받았다. 하지만 그 짧은 대화들이 이상하게도 내 하루를 버티게 해주었다. 어느 날 나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노래방 말고 밥 한 끼 하실래요? 소연은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우리는 동네 국밥집에서 만났다. 화장기 없는 얼굴, 평범한 옷차림의 그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김이 오르는 국밥을 앞에 두고 우리는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다. 그 조용함이 오히려 편안했다. 여긴 자주 와요. 혼자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 서로의 외로움이 담겨 있었다. 밥을 먹고 나오는 길, 바람이 차가웠다. 소연은 코트를 여미며 말했다. 이런 거 오해 안 하세요. 뭐를요? 사람들 시선.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이미 충분히 오해받을 나이 아닙니까? 우리. 그 말에 그녀가 처음으로 웃었다. 아주 짧게. 하지만 분명한 웃음이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가끔 함께 밥을 먹고 동네를 걸었다. 특별한 약속은 없었다. 다만 서로가 외롭지 않도록 그 정도의 거리만 유지했다. 하지만 나는 느끼고 있었다.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노래방에서 시작된 인연은 그렇게 조심스럽게 다른 색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 조심스러운 만남이 나중에 얼마나 큰 파문을 일으키게 될지를 처음에는 정말 별 생각이 없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다. 그저 외로운 사람 둘이 밥을 함께 먹고 말을 조금 나누는 정도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되지는 않는다는 걸 나는 그 나이에 다시 배워야 했다. 소연과 만나는 횟수가 조금씩 늘어났다. 특별한 약속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택배 일을 마치고 나면 오늘은 어땠어요? 라는 짧은 문자 하나. 그 문자에 그냥 그랬어요? 라는 답장이 오면 나는 괜히 안심이 되었다. 누군가 내 하루를 묻는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다. 우리는 자주 시장을 함께 걸었다. 저녁 무렵이면 상인들의 목소리가 섞여 들리고 생선 비린내와 튀김 냄새가 뒤섞였다. 소연은 가격을 꼼꼼히 따져보며 채소를 골랐다. 그런 평범한 모습이 이상하게도 나를 오래 붙잡았다. 노래방에서 보던 화장 짙은 모습보다 이렇게 일상 속에 있는 모습이 훨씬 사람답게 느껴졌다. 이런데 자주 와요. 혼자서는 잘 안 와요. 같이 오니까 오지. 그 말이 내 가슴에 남았다. 같이, 그 단어가 그렇게 낯설면서도 따뜻할 수 있다는 걸 나는 오래 잊고 있었다. 어느 날 소연의 집에 들렀다. 반지하 방은 습기가 가득했고 벽지 한쪽이 들떠 있었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나는 마음이 쓰였다. 도배 좀 해야겠네요. 돈도 없고 혼자 하기도 힘들어요. 나는 말없이 다음 주말에 다시 오겠다고 했다. 그날 우리는 함께 벽지를 떼고 새로 붙였다. 풀 냄새가 방 안에 퍼졌고 손에는 풀이 묻었다. 사소한 일로 티격태격도 했다. 거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더 편한데. 그런 대화가 오히려 웃음을 만들었다. 일이 끝나고 우리는 바닥에 앉아 짜장면을 시켜 먹었다. 작은 상 위에 놓인 2그릇의 짜장면. 그 평범한 장면이 이상하게도 오래 기억에 남았다. 이상하네요. 뭐가요? 이렇게 밥 먹는 게 오랜만이라서. 그녀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 역시 같았다.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를 부르는 호칭을 바꿨다. 처형도, 매제도 아닌 이름으로 태수씨.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조금씩 내려앉았다. 감정이라는 게 이렇게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변한다는 걸 느꼈다. 우리는 함께 산책을 했다. 해가 지는 시간, 골목길 가로등이 하나둘 켜질 때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사람.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나는 그때 알았다. 어느 날 소연이 말했다. 노래방 이제 거의 안 나가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뻐해야 할지 조심해야 할지 몰랐다. 나는 그저 말했다. 잘 됐네요. 그녀는 잠시 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조금씩 기대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두려움이 있었다. 이 관계가 어디로 가게 될지, 가도 되는지, 가서는 안 되는지. 특히 나는 아내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다. 어느 날 밤, 나는 혼자 이런 생각을 했다. 내가 이 감정을 가져도 되는 걸까? 늦은 나이에 다시 누군가를 생각하며 웃는 게 죄는 아닐까? 하지만 또 다른 목소리가 말했다. 외로움 속에서 평생을 마무리해야 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고. 소연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나는 그녀의 눈빛에서 느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서로 알고 있었다.
이 감정이 단순한 동정이나 위로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았다. 손을 잡지도 미래를 말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이미 마음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있었다. 그 사실이 기쁘면서도 두려웠다. 그렇게 우리의 감정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자라나고 있었다. 마치 말하지 않아도 알아버린 비밀처럼. 그리고 이 평온함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예감도 어딘가에서는 느끼고 있었다. 평온하다고 믿었던 시간은 생각보다 쉽게 깨졌다. 마치 오래된 유리창에 금이가 있던 것처럼. 작은 충격 하나에 모든 것이 산산이 흔들렸다. 나는 그날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올 줄 몰랐다. 소연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날 저녁 우리는 평소처럼 소연의 반지하 방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다. 된장찌개 냄새가 방 안에 가득했고 창문 너머로는 늦가을 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텔레비전에서는 뉴스 소리가 낮게 흘러나왔고 우리는 별말 없이 밥을 먹고 있었다. 그런 평범한 시간이 나는 좋았다. 그때 소연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처음에는 받지 않으려는 듯 잠시 바라보기만 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다. 받아야겠어요. 그 목소리는 낮았고 조심스러웠다. 전화를 받은 소연은 방 한쪽으로 물러섰다. 통화 내용은 잘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의 표정만으로도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다. 통화를 마친 후 소연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무슨 일 있어요? 내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녀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예전에 같이 일하던 언니예요.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오늘 일을 못 나가게 됐대요. 나는 그 말에 괜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래서요. 단골 손님이 예약돼 있는데 대신 나가달라고. 그 말의 끝을 듣지 않아도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다. 방 안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소연을 바라봤다. 가야 해요. 딱 한 번만요. 그녀의 눈빛에는 망설임과 죄책감이 섞여 있었다. 나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다. 이미 그 일을 그만뒀다고 생각했기에 더 그랬다. 하지만 그녀의 사정을 알기에 무조건 안 된다고 말할 수도 없었다. 늦지 않게 들어와요. 결국 그렇게 말하고 말았다. 그 말이 나중에 얼마나 큰 파문이 될지 모른 채 그날 밤 나는 혼자 방에 남아 있었다. 텔레비전을 켜두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소연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떤 표정으로 앉아 있을지 자꾸 상상이 됐다. 불안이라는 감정이 이렇게 사람을 괴롭힌다는 걸 나는 그때 다시 느꼈다. 몇 시간 후 소연은 말없이 돌아왔다. 얼굴은 더 피곤해 보였고 말수도 적었다. 괜찮아요, 네. 짧은 대답뿐이었다. 그날 우리는 더 이상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 문제는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됐다. 소연의 조카 민수가 회사 회식으로 갔던 노래방에서 소연을 봤다는 사실. 그것이 가족들에게 전해지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나는 그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다. 며칠 후 늦은 오후였다. 택배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소연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다. 태수 씨, 오늘 집에 빨리 올 수 있어요.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반지하 입구에는 낯선 신발들이 놓여 있었다. 문을 열자마자 들려온 건 고함 소리였다. 이게 무슨 짓이야? 소연의 가족들이 방 안에 서 있었다. 얼굴은 분노로 붉어져 있었고 눈빛은 차가웠다. 노래방 도우미라니.
말이 돼 동생 죽고 나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하면서 살 수가 있어. 말들은 날카로운 칼처럼 소연을 향해 날아들었다. 소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내가 들어서자 시선이 한꺼번에 내게로 쏠렸다. 이 사람은 또 뭐야? 설마 둘이 같이 사는 거야? 순간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다. 나는 소연 앞에 섰다. 이유는 잘 모르겠다. 본능처럼 몸이 움직였다. 그만하세요.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크게 울렸다. 잘못한 게 뭡니까? 힘들게 살아온 사람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그 말에 가족들의 분노는 오히려 더 커졌다. 당신이 뭔데 나서 죽은 아내 언니랑 이런 관계가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 말이 내 가슴을 깊이 찔렀다. 죄책감이 고개를 들었다. 내가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는 걸까? 소연은 울음을 터뜨렸다. 그만해요. 다들 제발 그만하세요. 그날 밤 가족들은 결국 돌아갔지만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 남았다. 소연은 소파에 앉아 계속 울었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위로의 말이 오히려 상처가 될 것 같았다. 며칠 동안 소연은 달라졌다. 웃음이 사라졌고 말수가 줄었다. 마트에 나가서도 실수를 잦게 했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가족들의 말, 주변의 시선,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자책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다. 나 역시 흔들리고 있었다. 과연 이 관계를 계속 붙잡는 게 맞는 걸까? 소연에게 또 다른 짐이 되는 건 아닐까? 그녀를 생각할수록 마음은 더 복잡해졌다. 그때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다. 딸 유미였다. 아빠, 저 다 들었어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다. 나는 설명을 준비했지만 유미의 말은 예상과 달랐다. 아빠가 행복할 수 있다면 저는 괜찮아요. 그 말에 나는 말을 잃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나는 한참 동안 앉아 있었다. 이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이제 정말 결정해야 할 때가 오고 있다는 걸 느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의 순간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가오고 있었다. 유미와의 통화를 끊고도 한참 동안 나는 움직이지 못했다. 전화기를 내려놓은 손이 천천히 떨렸다. 딸의 이해가 고마우면서도 오히려 더 큰 책임이 내 어깨에 얹힌 느낌이었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누군가의 침묵 뒤에 숨거나 시간이 해결해 주기를 기다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날 밤 소연은 늦게 돌아왔다. 마트에서 야간 정리를 돕고 왔다고 했다. 얼굴은 더 수척해 보였고 눈가에는 지울 수 없는 피로가 내려앉아 있었다. 유미한테서 전화 왔어요. 내 말에 그녀의 어깨가 순간 굳었다. 뭐라고 하던가요? 괜찮다고 했어요. 내가 행복하면 된대요. 소연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고개를 숙인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더 미안해지네요. 왜요? 태수 씨 인생이 나 때문에 더 복잡해진 것 같아서요. 그 말이 내 가슴을 세게 쳤다. 나는 처음으로 분명하게 느꼈다. 그녀가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나를 위해서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밀어내고 있다는 걸.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현실이 그렇잖아요. 소연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날 밤 우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불을 끄고 나란히 누웠지만 서로의 숨소리만 들렸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대로라면 우리는 결국 헤어질 것이다. 누군가의 희생 위에 유지되는 관계는 오래 갈 수 없다는 걸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며칠 후 또 한 번의 사건이 터졌다. 소연의
예전 단골 손님이 집 앞까지 찾아온 것이다. 술에 취한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다. 소연 씨, 여기 사는 거 다 알아요.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소리는 반지하 골목에 울려 퍼졌다. 이웃들의 커튼이 살짝 움직이는 게 느껴졌다. 소연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이제 끝이에요. 그녀는 그날 밤 짐을 쌌다. 어디 가려고 그래요? 잠깐만요. 그냥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나는 그녀를 붙잡지 못했다. 붙잡을 자격이 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 소리는 마치 내 인생의 한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소리 같았다. 그날 이후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침묵이었다. 따뜻함이 빠져나간 공간, 밥을 해도 맛이 느껴지지 않았고 텔레비전을 켜도 소리는 공허했다. 나는 일을 하면서도 자꾸 손을 놓쳤다. 상자를 떨어뜨리고 길을 잘못 들었다. 며칠 뒤 나는 소연에게서 문자 하나를 받았다. 미안해요. 나 때문에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짧은 문장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돌아올 생각이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아내의 사진을 꺼냈다. 나 이래도 되는 걸까? 사진 속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침묵이 나를 꾸짖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묻고 있는 것 같았다. 당신은 아직 살아있지 않느냐고. 다음 날 나는 결심했다. 이대로 끝내지 않겠다고. 누군가의 시선과 과거의 그림자 때문에 지금의 진심을 버리지는 않겠다고. 소연이 머물고 있다는 작은 여관을 찾아갔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문을 두드리는 손이 떨렸다. 문이 열렸을 때 소연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왜 왔어요? 도망치지 말자고 말하려고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해 봅시다. 나는 처음으로 확실하게 말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다. 가족이었다. 소연을 데리러 온 것이다. 상황은 순식간에 긴장으로 얼어붙었다. 이제 그만해. 이제 집으로 돌아와. 소연은 나와 가족 사이에 서 있었다.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나를 바라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없이, 하지만 분명하게 그녀가 한 걸음 내 쪽으로 다가왔다. 그 짧은 한 걸음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길고 무거운 선택이라는 걸 나는 느꼈다. 소연이 내 쪽으로 한 걸음 다가왔을 때 공기가 멈춘 것 같았다. 가족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당혹,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 역시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선택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소연의 눈빛이 이미 결정을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잠깐만 이야기할 시간 주세요. 소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가족들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여관 1층의 작은 휴게실. 낡은 소파와 희미한 형광등 아래에서 우리는 마주 앉았다. 그곳은 화해를 위한 장소라기보다 숨겨왔던 마음을 드러내야 하는 고백의 자리 같았다. 소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나 사실 항상 죄책감 속에서 살았어. 그녀는 손을 꼭 쥐고 있었다. 동생이 아플 때도 죽고 나서도 나는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는 생각뿐이었어. 그녀는 남편의 실패, 빚, 가게를 접던 날의 기억을 차분히 말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였다. 그때부터 나는 나 자신을 버린 것 같았어. 스스로를 값싸게 취급해도 된다고 생각했어.
그 말에 가족들의 얼굴이 흔들렸다. 그들도 몰랐던 이야기였다. 나는 그제야 알았다. 그녀가 왜 그 일을 선택했는지. 단순한 생계 때문만은 아니었다. 자신을 벌주는 방식이었고 살아있다는 감각을 잊지 않으려는 몸부림이었다. 이제 내가 말을 해야 할 차례였다. 나도 잘못했어요. 내 목소리는 낮았고 늙은 사람의 고백처럼 느리게 흘러나왔다. 아내가 떠난 뒤 나는 나만 불쌍하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의 슬픔은 볼 여유도 없었어요. 나는 고시원에서의 밤들, 일에 파묻혀 감정을 피하던 날들, 그리고 소연을 다시 만났을 때 느꼈던 혼란을 솔직하게 말했다. 사랑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 나이에 이 관계는 틀렸다고. 잠시 말을 멈췄다. 하지만 외로움은 죄가 아니더군요. 소연이 고개를 숙인 채 울기 시작했다. 나도 무서웠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나 때문에 당신 인생이 망가질까봐. 그녀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다. 나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망가진 인생은 이미 지나갔어요. 지금은 남은 인생이에요. 그 말에 휴게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봤다. 분노는 사라지고 대신 이해하지 못했던 시간에 대한 후회가 얼굴에 떠올랐다. 네가 그렇게까지 힘들 줄은 몰랐다. 누군가 낮게 말했다. 그날 밤 소연은 나와 함께 돌아왔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적어도 도망치지는 않기로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말없이 걸었다. 겨울바람이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견딜만 했다. 후회 안 하시오? 소연이 물었다. 아직은 모르겠어요. 나는 솔직하게 답했다. 하지만 혼자 후회하는 것보다는 같이 고민하고 싶어요. 그날 밤 우리는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미래에 대한 큰 계획은 없었다. 그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갈지, 어떤 말은 하지 말아야 할지, 어떤 순간에는 꼭 손을 잡아야 할지, 그런 사소한 약속들만 있었다. 나는 느꼈다. 해결이라는 건 모든 갈등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걸. 서로의 상처를 알고도 곁에 남는 선택이라는 걸. 그날 이후로 우리의 삶이 갑자기 달라진 것은 아니었다. 아침이 되면 여전히 같은 알람 소리가 울렸고 나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택배 일을 나갔다. 소연은 마트로 향했고 반지하 방의 계단은 여전히 가팔랐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흘러갔다. 하지만 분명히 달라진 것이 있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불이 켜져 있다는 사실. 누군가 수고했어요라고 말해주는 저녁.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기분을 눈치채는 시간. 우리는 조심스러웠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주변의 시선도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다. 소연의 가족들은 아직 우리를 편하게 받아들이지 못했고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가끔 귀에 들어왔다. 하지만 예전처럼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무너뜨리지는 못했다. 어느 봄날 딸 유미가 아이들을 데리고 올라왔다. 반지하 방이 좁다며 걱정했지만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아빠 얼굴이 좋아 보여서 다행이에요. 소연은 말없이 음식을 차렸고 유미는 자연스럽게 소연 이모라고 불렀다. 그 호칭 하나에 소연의 눈이 붉어졌다. 식사를 마치고 아이들이 잠든 뒤 유미가 조용히 말했다. 아빠,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말은 내게 오래 남았다. 우리는 화려한 미래를 약속하지 않았다. 결혼식도, 큰 집도, 여행 계획도 없었다. 다만 병원에 함께 가고 장을 함께 보고 아플 때 옆에 있어 주기로 했다.
황혼의 사랑은 그런 것인지도 모른다. 크게 꿈꾸지 않아도 함께 늙어갈 수 있다는 확신. 어느 날 소연이 말했다. 가끔은 아직도 무서워요. 뭐가요? 이 행복이 사라질까봐. 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사라져도 괜찮아요. 우린 이미 충분히 살아봤잖아요. 그 말에 소연은 한참을 나를 바라보다가 웃었다. 당신답네요. 노래방 앞을 지날 때면 가끔 처음 만났던 그날이 떠오른다. 문이 열리고 모든 것이 시작되던 밤. 만약 그날 내가 그 자리에 가지 않았다면 지금의 우리는 없었을 것이다. 인생은 늘 그렇게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방향을 튼다. 나는 이제 안다. 사랑은 젊음의 특권이 아니라는 것을. 노후의 사랑은 더 조용하고 더 현실적이며 그래서 더 단단하다는 것을. 우리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서로의 상처를 알고도 손을 놓지 않는 법을 배웠다.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나는 믿게 되었다. 늦게 찾아온 봄은 화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봄은 오래 남아 우리 삶을 천천히 데워주고 있다.